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달빛 아래 어머니가 혼자 우시고 계셨죠. 그날 밤 들은 한마디. 민지야. 단 하나의 이름이 저희 가족의 18년 된 비밀을 무너뜨렸는데요. 제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살고 있는 18살 고등학생 세이카 유메예요. 저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긴장해요. 저희 아버지 사다노 리키 씨는 매일 밤 8시가 되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도쿄의 고층 아파트, 우리 집 식탁에 미소국 냄새가 퍼질 때면 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이카, 일본의 예술은 아시아 문화의 정점이야. 한국인들은 우리의 기술과 스타일을 그저 베끼기만 했을 뿐이지.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이야기는 이미 수백 번도 더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국제문화재 경매 전문가이자 예술 투자자로 일하시며 엄격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일본인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죠. 기억해, 세이카. 그들의 기술, 예술,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거야. 그들은 스스로 문화를 만들 능력도 없었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야만인 상태였을 거야. 저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사쿠라 미유키, 제 어머니는 항상 이런 대화가 시작되면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그 눈빛에는 항상 뭔가 슬픈 것이 감춰져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의 서재에서 역사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출장 중이셨고 어머니는 허락해 주셨거든요. 평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이라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책을 찾다가 우연히 서랍장 뒤쪽에 숨겨진 칸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낡은 책들이 있었고 표지에는 한글로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조금 읽을 수 있는 건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책을 펼쳐보니 그것은 소설이었고 책 옆에 작은 일기장도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죠. 1992년 4월 15일. 어머니가 아직 젊었을 때예요. 오늘 서울대학교 첫 수업을 마쳤다. 내 꿈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 같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책과 일기장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노크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세이카, 아직 공부하니? 어머니의 눈이 제 얼굴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알고 계신 걸까요?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문을 닫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조용히 다가가 보니 어머니가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의 손에는 제가 서재에서 본 그 책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꺼낸 편지를 읽고 계셨어요. 달빛에 젖은 어머니의 눈물이 보석처럼 빛났어요. 저는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슬픔에 저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민지야. 우리가 꿈꾸던 그날이 올까?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이 낯설었어요. 민지? 누구지? 이제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서울대학교? 민지. 민지는 누구지? 어머니의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다음 날 학교에서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발표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다음 달 문화체험 여행은 서울, 한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어젯밤 발견한 비밀과 어머니의 눈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 어머니의 일기를 읽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의 생활, 일본 문학을 향한 열정, 도쿄로 유학 온 이야기. 하지만 이상하게도 중간부터 많은 페이지가 찢겨져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라진 것 같았죠. 한국 여행 발표 후 집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여행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국? 왜 하필 거기지? 일본에도 볼 게 많은데?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지셨어요.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문화체험이라고 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좋아, 허락은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보고 오거라.
그날 밤 제 방에서 여행 준비물 목록을 작성하고 있을 때 문이 살짝 열렸어요.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긴장된 표정이었죠. 세이카, 말할 게 있어. 어머니는 문을 닫고 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주위를 살피듯 시선을 돌리셨죠. 혹시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본 적 있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아셨던 건가? 어떤 책이요?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 생각했어. 어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하얀색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한국에 가거든 이 주소를 찾아가 보렴. 종이에는 한글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촌로. 이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살던 곳이야. 그곳에는 네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절대 아버지에게 말하면 안 돼. 약속해 줄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약속할게요. 제가 빠르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서둘러 일어나셨고 제 이마에 키스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종이를 꼭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신 틈을 타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첩이 눈에 띄었어요.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여성이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뒤편에는 한글로 이름이 적혀 있었죠. 김민지와 친구들 1990 서촌에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민지. 이게 어머니의 진짜 이름일까요? 사진 속 소녀는 분명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교복은 일본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고등학교 교복이었죠. 저는 봉투와 사진을 여행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서울에서 어떤 비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머니의 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여행 전날 밤 저는 아버지의 서재로 다시 가서 그 책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놀랍게도 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세이카?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니? 저는 얼어붙었어요. 아버지 손에는 제가 본 바로 그 한국어 책이 들려 있었어요. 저 책을 좀 빌리려고요. 아버지는 책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셨어요. 그의 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 여행 가니까 일찍 자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비밀에 대해 상상하며 잠이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상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넓은 유리창, 현대적인 디자인, 깨끗한 바닥. 아버지가 말씀하신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정말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와, 여기 정말 멋있다. 제 친구 사키가 감탄했어요. 디지털 안내판, 여러 언어로 안내하는 에어스타 로봇, 심지어 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시스템까지. 일본보다 더 발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사키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 속 어머니의 주소가 든 봉투가 마음에 무게를 더했어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서울 시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가 주신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촌로. 지도 앱을 열어 검색해보니 서촌한옥마을이라는 곳이었어요. 서울 중심부의 전통 가옥 지역이었죠. 내일 자유시간에 가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중얼거렸어요. 저녁 식사 후 선생님이 내일 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내일은 독립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점심 이후에는 3시간 정도 자유시간이 있을 거예요. 완벽해요. 그 시간에 서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독립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웅장한 규모에 놀랐어요. 넓은 공원처럼 꾸며진 부지에 여러 전시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독립기념관은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시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한국인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름과 언어를 빼앗기고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되었지요. 이런 역사에 대해 저는 전혀 배운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절대 말씀하신 적 없었고요.
제1전시관에 들어서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제로 맺어진 조약들, 군사 점령, 그리고 저항하는 한국인들을 보여주는 사진들. 제2전시관으로 이동할 때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거기에는 일제의 잔혹한 탄압과 학살에 대한 전시가 있었거든요. 1919년 3.1 운동 이후 일본군은 전국적으로 한국인들을 탄압했고 약 7,500명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7,500명이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암리 학살 사건에서는 교회에 모인 주민들을 가두고 불을 질러 학살했으며 수많은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만행이 자행되었습니다. 전시장 벽면에는 끔찍한 장면들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총에 맞아 쓰러진 민간인들, 불타는 마을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위안부 관련 전시였어요. 일본군이 어린 소녀들까지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았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어요. 일본 정부는 아직도 많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제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었나요? 아버지가 절대 말해주지 않았던 역사였나요? 제 안에서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점심 후 자유시간이 시작되자 저는 친구들에게 잠깐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고 서촌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에 내려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서촌 한 옥마을은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현대적인 빌딩 숲에서 갑자기 전통 가옥들이 늘어선 골목으로 들어선 느낌이었죠. 돌담길, 기와지붕, 나무문. 모든 것이 고요하고 아름다웠어요. 주소를 따라 걷다 보니 작은 한옥 앞에 도착했어요. 문패에는 한글로 김윤희라고 적혀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한국어로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타카시 세이카라고 합니다. 사쿠라 미유키, 제 어머니가 보내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고 하얀 머리에 고상한 노부인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분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네가 민지의 딸이구나. 노부인은 달려와 저를 와락 안으셨어요. 그 포근한 품에 안기자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느껴졌고 어깨 너머로 노부인이 눈물을 흘리시는 게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민지를 닮았구나. 그 눈빛, 그 미소.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처음 만난 분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들어오렴. 노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저를 안으로 안내하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한옥 안은 고요했어요. 나무마루, 종이문, 그리고 벽에 걸린 옛 사진들. 한 장의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젊은 여성 2명이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보이는 곳에서 웃고 있었죠. 한 명은 분명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어요. 노부인은 차를 내오셨어요. 찻잔에서 은은한 향기가 올라왔어요. 그건 내가 찍은 사진이란다. 노부인이 말씀하셨어요. 난 김윤이라고 한단다. 내 외할머니란다. 민지. 내 어머니는 내 하나뿐인 딸이었지. 그 순간 진짜 외할머니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처음 만난 분이었지만 오랫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난 듯한 따뜻함이 밀려왔죠. 가슴이 벅차오르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고여드는 느낌이었어요. 내 어머니의 진짜 이름은 김민지란다. 우리나라 최고의 일본 문학학자였어.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지. 외할머니는 또 다른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모습, 강단에 서서 강의하는 모습,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는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어머니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 한 명이었단다. 겨울의 속삭임이라는 소설로 문학상도 받았지. 유명한 소설가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어머니가. 그럼 어떻게 일본으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외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1992년 민지는 일본 문학 연구를 위해 도쿄대학으로 유학을 갔지. 그곳에서 내 아버지를 만났단다. 하지만 내 아버지의 가문은
외할머니의 말이 이어지기 전에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책 가져왔어요. 그는 저를 보고 멈췄어요. 아, 박준혁 씨. 잘 왔어요. 여기 민지의 딸 세이카, 내 손녀예요.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박준혁. 그 이름이 어디선가 익숙했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본 것 같았어요. 민지의 딸이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그럼 당신이 그 겨울의 속삭임에 나오는 소녀인가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소설에 제가 나온다고요? 박 선생은 내 어머니의 동료였단다. 외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의 소설을 영화로 만들고 있지.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의 진짜 이름을 알기 위해 왔을 뿐인데 지금은 어머니가 유명한 소설가였고 제가 소설 속 인물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어요. 제 어머니의 소설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준혁 씨는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한글로 겨울의 속삭임이라고 적혀 있었고 저자는 김민지였어요. 이건 내가 항상 갖고 다니는 민지 선생님의 소설이에요. 가져가세요. 책을 받아들고 표지를 쓰다듬는 순간 저는 어머니가 이 책 속에 어떤 이야기를 담았을지 너무 궁금했어요. 어머니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될 것 같은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죠. 저는 한옥의 작은 정원으로 나가 책을 펼쳤어요. 한글이었지만 학교에서 배운 기초 지식으로 천천히 읽어나갔어요. 1988년 겨울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유미는 도쿄행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있었다. 소설은 한국 여대생 유미가 일본 유학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유미는 일본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도쿄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죠. 그곳에서 그녀는 가토라는 일본인 학생을 만나고 둘은 사랑에 빠져요. 하지만 가토의 가족은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유미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일본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포기할 것인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야기였죠. 소설 중간에 작은 여자아이가 등장했어요. 하루카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유미와 가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죠. 하루카는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일본에서 자랐지만 가끔 한국의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 저예요. 제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유미, 아니 미유키는 딸 하루카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언젠가 네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엄마가 내게 말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너는 두 나라의 피를 가졌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지. 언젠가 너의 뿌리를 찾아 여행을 떠날 때 서울 서촌에 있는 내 어머니를 찾아가 보렴. 책을 덮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지 못한 모든 것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방으로 돌아오자 박준혁 씨와 외할머니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세이카, 박준혁 씨가 말했어요. 민지 선생님의 작품들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는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메시지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는 지금도 글을 쓰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박준혁 씨와 외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민지는 결혼 후 글을 쓰지 않아 외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이 책만은 끝까지 썼지. 내게 전하고 싶은 진실이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박준혁 씨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 비친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은 아름답고 순수함이 묻어나는 분이셨어요. 이건 선생님의 마지막 공개 강연이에요. 박준혁 씨가 설명했어요.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영상 속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문학은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제 소설이 그런 이해의 작은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태블릿을 내려놓자 외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넌 선택해야 한단다, 세이카. 내 안에는 두 나라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너의 몫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안에 흐르는 두 개의 정체성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가방에는 어머니의 소설 겨울의 속삭임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진실이 새겨져 있었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낯익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죠. 평소의 엄격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겨울의 속삭임이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어요. 앉으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내 가방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세이카, 넌 이 책이 뭔지 알고 있니?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네, 알아요. 어머니의 소설이잖아요. 김민지. 어머니의 진짜 이름으로 쓰신 소설이요. 아버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거니? 어머니가 주신 주소로 가봤어요. 거기서 외할머니를 만났죠. 그리고 박준혁 씨도요. 그들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유명한 소설가였다는 것, 서울대학교를 다니셨던 것, 그리고 이 소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실제 이야기라는 것도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죠. 독립기념관도 가봤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일본이. 우리가 한국에 했던 일들을 봤어요. 아버지의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내 어머니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했어.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도쿄대학 도서관에서 일본 문학책을 읽고 있었지. 일본어로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 토론했어. 난 그녀에게 완전히 빠졌단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감정을 드러내며 과거를 이야기하시는 모습이요. 그런데 왜 어머니에게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도 작가로서의 꿈도요. 그리고 왜 저에게 한국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그건 내가 아니었어. 내 가문이었지. 특히 할아버지는 절대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 전쟁의 기억이 너무 강했던 거야. 아버지는 소설을 손으로 쓰다듬으셨어요. 네 어머니는 나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어. 난 그걸 막을 만큼 강하지 못했단다. 그럼 아버지는 항상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 어머니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어. 박준혁 씨라는 분도 알지. 그는 종종 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거든.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됐을 때 나는 번역본을 사서 읽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일본을 모방했다고, 후진국이라고? 아버지의 표정에 후회가 스쳐 지나갔어요. 두려움이었을 거야. 네가 진실을 알게 되면 내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될까봐. 나보다 어리석었지. 내 안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런 편견을 만들어냈어. 사실 난 내 어머니의 고국을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항상 갈등했단다. 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용서해주렴, 세이카. 너에게도, 내 어머니에게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이제부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일본인이면서 한국인이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도 갔었니?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다음에 같이 가자. 내 어머니의 책이 보관된 곳이야. 일본 문학 섹션에. 아버지의 제안에 놀랐어요. 정말요? 그래. 이제 네가 알게 된 이상. 우리 모두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우리는 다음 날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왕궁의 웅장함에 감탄하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곳이 단지 외국이 아니라 제 피의 절반이 흐르는 곳이라는 사실이 실감났거든요. 가이드 선생님이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에 대해 설명하실 때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이해가 생겨났어요. 역사는 복잡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화해의 첫걸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경복궁을 나서면서 아버지가 제 옆에 섰어요. 한국 사람들은 놀라운 민족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아픔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아버지의 말에 놀랐어요. 이것은 제가 평생 들어온 것과는 정반대의 말이었거든요. 내 어머니처럼 말이야, 아버지가 덧붙였어요. 그녀는 항상 강인했어.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앞에는 긴 여정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실 위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외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헤어지기 전 외할머니는 제게 작은 상자를 주셨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젊었을 때 쓴 시집이란다. 도쿄로 떠나기 전에 내게 맡겼지. 이제 네가 가져가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손으로 쓴 시집 한 권과 함께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께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시집을 제 딸에게 주세요. 그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찾을 때 이 시들이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민지 올림. 다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여행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준비해 두셨던 거죠. 외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제 정체성은 더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더 완전해진 것 같았어요. 일본과 한국, 두 문화의 피를 가진 것은 약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어머니의 시집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경계에 선 사람은 두 세계를 모두 볼 수 있다. 그것은 고통일 수도 축복일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제 진정한 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쿄공항에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같은 하늘, 같은 건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제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죠. 마치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면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할머니, 아버지의 어머니. 항상 엄격하고 전통을 중요시하는 분이셨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생각났어요. 아버지와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던 순간, 독립기념관에서 본 끔찍한 역사, 그리고 외할머니와의 작별 인사. 그 모든 기억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미소국 냄새가 반겨주었어요. 어머니는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달려가 엄마에게 안겼고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그 침묵 속에는 수천 마디의 말이 담겨 있었죠. 민지야.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사랑이 묻어났어요. 거실에서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얼굴은 평소처럼 엄격했지만 눈빛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할머니의 눈길이 제게 머물렀어요. 외할머니를 만났니? 할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만났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오셔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좋은 분이시지? 네,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셨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외할머니를 인정하시다니. 할머니가 방 서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셨어요. 이건 내 어머니의 책이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난 몰래 번역본을 구해 읽었단다.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도 알고 계셨다니.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의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지. 하지만 내 어머니의 글을 읽으면서 나도 많은 것을 배웠단다.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실수였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내 어머니에게 진짜 모습을 숨기라고 한 것이. 너에게도 그런 짐을 준 것이. 할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런 할머니의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정말 함께하는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한국어로 몇 마디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웃으며 천천히 해줘라고 대답하셨죠. 식사 후,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밤하늘은 여전히 같은 별들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 별들은 서울의 하늘에도 똑같이 빛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어요. 이번에는 한글과 일본어 두 가지 언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세이카 유메 또는 김세이카. 두 나라의 피를 가진 것이 자랑스럽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어 중급 과정이라는 교재였죠.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함께 배워보자. 아빠로부터. 창문을 열자 상쾌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은 두 나라를 모두 스치고 온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그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꿈꾸었던 것처럼 문화와 이해의 다리요. 학교에 가는 길 가방에는 겨울의 속삭임과 함께 박준혁 씨에게 받은 또 다른 책, 봄의 메아리도 넣었어요. 언젠가 저도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요? 두 문화를 이어주는 이야기를. 새 학기가 시작되고 선생님께서 물으셨어요. 방학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제 뿌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환영하는 것 같았죠. 그 바람은 두 나라를 모두 스치고 온 것만 같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체성은 국적이나 혈통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길과 그 안에서 찾은 의미로 완성되는 게 아닐까요? 세이카는 경계에 서 있었지만 그 경계가 그녀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속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일지도 모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너 자신뿐이다. 세이카는 두 나라의 피를 가진 것이 약점이 아니라 더 큰 이해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죠.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나요? 혹은 두 가지 세계 사이에서 갈등했던 순간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